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미리 좀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하는 얘기는 부끄럽지만 테이크아웃 드로잉 살리는 데는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요. 단지 저에게 이제 테이크아웃 드로잉과의 어떤 인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어떻게 테이크아웃 드로잉을 알게 됐고 테이크아웃 드로잉이 저가 어떤 건축이라는 것의 어떤 정형에서 탈주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되게 거창한 자본주의 포획과 이제 탈주의 공간이지만 그렇게 거창한 내용은 없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자본주의는 조금 제가 정의를 다시 하자면 체제적인 자본주의를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상업주의로서의 자본주의에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소년이 누구신지는 다 아시죠? 네, 체게바라죠. 네, 라이프지에 나왔던 이미지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체게바라를 알게 된 거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요 사진 한 장 때문이죠. 그래서 콜다의 이제 작품이죠. 그 당시에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되는데 이 사진이 주는 어떤 굉장한 효과라든가 뭔가 우리가 기대한 혁명가의 어떤 눈길이라든가 뭔가 알 수 없는 우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담고 있는 아주 묘한 사진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사진은 이 사진이 아니고 이건 크롭한 요 사진이죠. 지금은 저희가 체게바라를 되게 흔하게 이제 볼 수가 있지만 1960년대 이 사진을 찍은 후에 실제로 유명하게 된 거는 1967년, 68년 돼서 이제 유명하게 되죠. 그래서 알려진 거는 바로 체게바라가 이제 볼리비아에서 혁명할 때 당시에 이제 일기를 이제 책으로 출판하면서 이 사진이 이제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이제 체게바라를 접하게 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이 책이 아니죠. 네. 책이 아니고요. 피츠패트릭이라고 하는 아이리시 예술가의 포스터로 더 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는 굉장히 효과적인 게 일단 굉장히 저렴하게 찍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흑백만으로 이제 저희가 체게바라의 어떤 이미지를 포획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체게바라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거는 바로 자본주의의 어떤 무서움 중에 하나인 심지어 그렇게 체제를 제복하고자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포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기라든가 중에 하나 앤디 워홀의 이제 스텐실 작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사서 입을 수 있는 티셔츠가 있습니다. 이 티셔츠를 입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혁명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 우리가 있어 보이는 걸 집착을 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 거죠. 근데 티셔츠로 끝나는 게 아니죠. 네. 온갖 버전이 다 있습니다. 앱솔루트 버전도 있고요. 이거는 에너지 드링크죠. 카페인 드링크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유명한 유명한 밥스메이드에서 만든 스티커에서도 이제 체게바라를 발견할 수가 있죠. 결국 체게바라의 어떤 혁명적 사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조차도 자본주의는 포획을 해서 상품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체게바라의 혁명적 어떤 사상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어떤 유토피아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죠. 예, 두 번째 이야기는 오긴 콜렉티브라고 하는 예술가 그룹이 되는데 이 오긴 콜렉티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테이크아웃 드로잉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이크아웃 드로잉을 먼저 한 거는 아니고요. 오긴 콜렉티브를 먼저 알고 이제 오긴 콜렉티브 전시를 보고 오긴 콜렉티브가 여기서 레지던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게 돼서 이제 수많은 인연의 시작이 됐는데요. 이 이미지는 지금은 없어진 경복궁 서쪽이죠. 이제 서촌이라고도 불리고 이제 오긴동. 인왕산 기슭에 있는 오긴 시범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시범 아파트라고 했을 때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그런 걸 떠나서 아파트가 낡았을 때의 반응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아파트가 낡았으면 허물면 되고 새로 지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동네에서 한옥이 있거나 아니면 근대 유적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좀 낡아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그거는 뭔가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는데 70년대 이후 이 건물도 그렇지만 지어진 어떤 시범 아파트는 저희가 일상적인 어떤 건축적 가치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무슨 건축적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허물어버리고 더 좋은 걸 짓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모기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인왕산 기슭의 어떤 조망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허물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큰 틀에서는 뭐 자본주의 내에서 돌고 도는 그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건축적 가치가 있을지 올라가면서 계속 고민을 했죠. 방금 허물어질 만한 건물이고요. 그런데 그냥 묘한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어떤 존재 이유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아파트는 어떤 의미에서 건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용도를 모두 잃은 어떤 구조물을 저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저에게 이 철거라는 단어조차도 너무나 초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시뻘건 단어들. 네. 그래서 그 오긴 컬렉티브 작가가 이제 마지막까지 약간 버티고 있었죠. 근데 김화영 씨가 여기 있는 김화영 씨 아파트에서 바라본 철거 현장입니다. 그래서 김화영 씨 굉장히 여성스러운 그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데 너무나 이 야들야들한 그런 붉은색 커튼으로 보는 어떤 그 화계 현장은 거의 초현실적인 느낌이 바로 옆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긴 컬렉티브 전시가 독특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오긴 컬렉티브의 전시는 새로운 어떤 걸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버려진 공간이기 때문에 버려진 곳에 있는 어떤 물품들 보시면 그냥 버린 그 문짝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랑 사람들이 그냥 버리고 가는 의자들을 모아서 거실을 다시 만든 거죠. 근데 이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니까 심지어 창도 없죠. 굉장히 저는 울컥했어요. 근데 그 울컥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아니었고요. 그냥 제가 언젠가 이제 유럽 여행을 가서 베로나에 있는 고대 유적을 보는 것만큼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경험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인 정신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고 이건 굉장히 일상적인 그 물품들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주 일상적인 것도 지금 이슈가 되는 도심 한옥들도 사실은 오래됐기 때문에 좀 가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래되지도 않고 장인적인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떤 감동을 느끼고 울림을 느낀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얼핏 떠오르는 거는 바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기능들이 이 공간에서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삶의 공간도 아니고요. 모든 게 다 사라지고 그리고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시대가 요구하는 방식들이 있죠. 그런 흔적들 사실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상태는 이 테크아웃 드로잉과 비슷한 맥락이 되겠지만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사실은 유예된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아직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죠. 이게 사람이 사는 데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고스트바라는 것도 만들어서 말 그대로 고스트바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반듯한 저 레터링도 굉장히 좀 초현실적이죠. 그리고 길거리에 나오면 그냥 버려진 창 하나를 이렇게 딱 잡아서 실제로 여기에서 무료로 따뜻한 사케를 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울 때였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술 때문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올라가기 전에 따뜻한 사케를 먹고 올라가게끔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예술인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예술이라는 어떤 틀, 내지는 기준, 내지는 항목에 포획되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포획되지 않는, 상품화될 수 없는 어떤 경험들이고, 저는 그게 뭔가는 어떤 근원에 다가가는 그런 어떤 문이 열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유의적 공간들이 있죠. 이제 옥상에 올라가면은 이 페트병도 이 현장에서 다 이제 모은 페트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짝 물을 채운 다음에 누군가 버리고 간 볼링공으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진은 사실은 제 경험에 좀 전달하지는 못하는데요. 여러분 옥상에 가면 옥상이 지금 색감이 잘 안 좋아서 그런데 방수를 하기 위해서 녹색으로 이렇게 방수를 합니다. 그래서 녹색 방수라는 건 굉장히 싸다는 느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평상시 옥상에 올라갈 때는 그냥 방수액의 색깔이구나 라고 느끼지만 볼링공을 굴리는 바로 그 순간에는 그 녹색이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방수액의 색이 아니고 뭔가 그 이상의 색깔이고, 특히 옥상도 그렇고 제 집도 그렇죠. 볼링장이랑 다르게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그 울퉁불퉁한데 볼링을 굴렸을 때 거의 공이 튕기다시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묘한 소리가, 저희가 아파트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에서 하지 말아야 될 시끄러운 것들, 쿵쿵쿵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탈의 경험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거죠. 그 상황에서 어떤 오래된 것의 냄새, 그리고 이상한 소리, 그리고 비현실적인 색감들이 저로 하여금 제가 어떤 그 이전까지 학생들에게 이런 것이 감동적인 공간이 얘기했던 모든 것을 탈주하는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시원한 수정동 계곡으로 되어 있죠. 네. 시원하죠? 네.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감동은 없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이거는 지금 종로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에 그 유해된 공간이 없어짐으로써 또 다른 어떤 상품화할 수 있는 거리가 이 지역에 생긴 거죠. 그리고 이 모델은 뭐냐면 정선의 수성동 계곡입니다. 정선의 수성동 계곡 그림만큼 또 우리 현대사에서 상품화된 그림도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계기로 이제 요겐 컬렉티브가 이제 테이크아웃 레지던시를 했죠. 그래서 그때 요 위층에서 이제 라디오 스테이션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오래 수다를 떤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온갖 헛소리를 다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 제 발제 3시간짜리 발제의 제목은 오긴에서 소녀시대까지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헛소리였습니다. 네, 안타깝게 제 사진은 없고요. 다른 공연들을 찍은 사진들 이런 기억. 근데 저한테는 흥겨운 경험이자 이제 이게 뭘까라고 싶은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제일 소중했던 거는 제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감각과 느낌들을 한껏 가져가는 좋은 기회였고요. 지금도 그 어떤 것이 제 몸에 남아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오늘 제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본주의의 포획과 탈주의 공간이라는 거는 큰 틀에서는 들레즈의 이제 연작이죠. 앙키 오디푸스랑 이제 청계의 공원 하나로 합치면 이제 자본주의와 이제 정신분열증에서 차용한 개념이 되는데요. 자본주의 포획이라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그 책 안에 있는 포획의 장치라는 부분에서 차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탈주의 공간이라는 건 역시 같은 책에 있는 탈주의 선의 어떤 해서 실제로 이 두 개를 들레즈가 이제 같이 공자 펠릭스 가타리의 책 중에는 탈주선들이라고 하는 또 책이 있어요. Lines of Flight라고 하는 게 있죠. 뭔가 탈주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탈주의 포획의 장치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흥미롭게도 이제 들레즈는 인류의 역사를 어떤 포획의 장치의 어떤 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의 장치가 뭐냐 그러면 특정한 시대에 어떤 중요하게
강조되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지 그런 것들을 강요하기 위해서 각각의 뭐 어떻게 왕정이 되든 신권 장치가 되든 그 국민들에게 이제 강요했던 하나의 장치들이죠. 근데 포획이 뭐냐? 조금 작은 거라고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닌데요. 그 특정한 시대의 어떤 그 좋은 것들 내지는 말할 거리가 있는 것들을 하나의 그 그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가 있어서 그리드로 걸리지 않는 것들을 생각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에게는 근대화된 저희에게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는 굉장히 기피하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의 생활이 잘못된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포획의 장치에서는 위생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시줄인 겁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나 저희 조선시대 사람들은 여러분이 상상하실 정도로 정말 더러운 상태로 살았어요. 근데 아무도 더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 코가 마비돼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 어떤 시대의 포획의 장치가 너무나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 여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는 이거를 또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면 이제 평화로운 공간과 홈페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대에 이제 홈이 패여 있으면 여러분 거기다 뭔가 동그란 걸 넣으면 그 물체가 홈으로 들어가잖아요. 절대로 뾰족한 데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가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들이 시대에만 달라지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자본주의의 포획의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뭐 왕권이나 신권주의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어떤 교황이라든가 왕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강요가 되고 그런 식의 파문이라는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조절이 되는데, 들레스에 의하면 포획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는 그 심리적으로 소위 말하는 오디푸스 콤플렉스를 이용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뭔가 모자라는 것, 아니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 차원에서 이제 기독교의 원죄라고 주장을 하죠. 기독교,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개신교도 아니고 그냥 큰 틀에서 크리스티아니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 원죄를 짓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효과적이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뭔가 모자란 상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자본주의가 정말 효과적인 이유는 그런 프로이드 심리학이나 이제 그 기독교적인 것을 보다 더한 방식으로 하죠. 자본주의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빚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빚 안 지신 분이 있으세요? 네, 저도 뭐 20년짜리 넘게 빚지고 사는 사람인데요. 자본주의에서는 여러분한테 기꺼이 빚을 지도록 환대를 해드리죠. 네, 전화 걸어서 빚을 짓게 만들고 이자가 더 싸고 이자가 높고 낮으면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무조건 빚쟁이들인 거예요. 그 얘기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전의 어떤 포획의 장치와 다르게 여러분 스스로 체화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부끄럽게 만들고 종교적으로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런 맥락에서도 부끄럽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탈주의 문제는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탈주라고 거창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항상 욕구가 있습니다. 그 들레즈 철학과 이전 철학의 제일 큰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전의 철학들 락강이든 뭔지 상관없이 그 사람들 욕구를 다 부정적인 걸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없는 거를 찾게 하고 있는 걸 잊을까 봐 막 아동바동 하는 걸로 얘기를 한다면 들레즈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뭔가 욕망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저희가 탈주하고자 하는 욕구들 뭐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시청하게 앉아보신지 모르겠지만 앉을 수 없는 곳에 앉았을 때 그 짜릿함을 여러분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도로에 앉았을 때 그 짜릿함이 있거든요. 어떤 기운에서 벗어나는 것의 짜릿함.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저희가 태생적으로 뭔가 탈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구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들레 좀 아시는 분들은 리좀을 아시겠지만 뭐 탈주에서는 리좀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탈주 그 포획의 장치를 말씀드리려면 그렇기 때문에 탈주한다는 걸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있어 보이는 거가 돼. 있어 보이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뭔가 새로운 거가 됩니다. 저희는 새로운 거에 거의 환장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살 수 있는 거든지 아니면 예술가로서 뭔가 새로운 예술가는 항상 지금의 예술 활동과 과거 예술 활동의 차이는 그거죠. 옛날의 예술 활동은 장인 정신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예술가들은 태생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도 새로운 예술 작품에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그런 새로운 것을 쫓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랑 연관된 분이죠. 강남스타일이라고 왔을 때 저는 강남스타일을 처음 유튜브에 떴을 때 정말 이런 노래가 있을 수 있다고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걸 제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전 세계적인 인기가 있을지 몰라서. 강남스타일이 왜 그렇게 히트를 했을까요? 강남스타일은 아주 묘합니다. 아주 천박하고 그렇지만 아주 고급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노래도 장르도 굉장히 묘합니다. 이거는 랩도 아니고요. 그 이상한 경계에서 뭔가 여러분이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 치고 나가는 어떤 새로운 게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자본주의가 그런 새로움을 아주 기가 막히게 포획을 해서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그건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싸이가 젠틀맨을 만들죠. 젠틀맨은 성공한 앨범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새로움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움이라는 거는 어떻게 포획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는 싸이가 다시 어떤 슈퍼 영웅에서 인간 예술가로 돌아왔죠.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건 항상 새로움을 찾는 그 포획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심지어는 체계바라라고 하는 어떤 체제의 혁명을 하는 사람조차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그걸 어떤 것조차 포획을 해서 상품화하는 어떤 태생적인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이제 그냥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축에서 한 묘한 현상 하나만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거는 시리아에 있는 로마의 베스트하우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여러분이 너무 잘하시는 페어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유적들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자 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여행을 할 때 콜로세움을 가고 싶어 하는지, 베로나에 있는 가고 싶어 하는지, 왜 가고 싶어할까요? 이 질문에는 중요한 어떤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도 오래된 공간을 사람들이 가는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는 경주라든가 그런 걸 떠나서 뭐 서촌이라든가 북촌이라든가 좀 오래된 거를 사람들이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그걸 분석하는 글의 공통점은 뭐냐면 노스텔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거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찾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노스텔자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무슨 추억을 쫓아간다 얘기하는데 저도 거기 좋아하지만 추억이 없어요. 거기 제 추억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여기 여행 떠난 사람한테는 여기에 노스텔자나 추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건물과 아까 처음에 보셨던 오긴 컬렉티브가 작업을 했던 오긴 시범 로버트랑 차이가 있을까요? 뭐 거창한 문명의 흔적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아무 기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능이 남아있지 않고 모든 기능이 다 소거된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사람도 살지 않고 오래전에 버리고 간 그걸 건축이라고 할 수도 없죠. 여러분이 건축을 용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상황에서는 이건 건축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건축 영역에 포섭이 되죠. 이건 인셉션의 한 장면입니다. 어떤 패망한 어떤 문명, 이 주는 또 묘한 감동이 있죠. 이 감동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저희가 슬퍼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저희의 문명이 죽은 것 같은 이미지인데 저희는 그냥 끌리죠. 이상하게. 이 작품은, 이 건물은 솔크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연구 건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건축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례 중에 하나죠. 그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가 1958년인가요? 설계한 건물입니다. 이게 도대체 제가 왜 가지고 왔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루이스 칸은 엑시터 아카데미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리고 내부 사진.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그 엑시터 도서관 완공할 때 이제 루이스 칸이 흥미로운 그 인터뷰를 하나를 합니다. 무슨 인터뷰를 하냐면 어떤 건물의 그런 본질에 다가가려고 하려면 용도가 모두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건물에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믿음이 있죠. 그런데 자기의 건물은 자기가 비록 어떤 도서관이라는 용도를 주었지만 진정한 그문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런 기능들이 다 소거된 어떤 상황이지만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루이스 칸은 자신의 건물의 껍데기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건물을 둘러싼 폐허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폐허인가요? 폐허는 사실 아니죠. 아니지만 루이스 칸의 건물의 외피는 아주 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듯한 느낌도 들고 고대 연물의 유적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것도 영구동 건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냥 잠결에 살짝 보시면 오래된 문명의 어떤 유적 같은 느낌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재질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는데 이제 인디안 그 스쿨 오브 매니지먼트의 이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셨을 때 이게 과연 현대 건축인지 고대 건축인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죠. 그 루이스 칸이 하고자 했던 얘기가 도대체 뭘까요? 폐허라고 하는 것, 기능이 소거됐다고 하는 것.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뭔가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저희는 항상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거를 규정하고 항목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에서는 그게 항상 기능이라는 항목을 정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은 이런 거에 되고 공간은 이런 거에 되고 재료는 이런 거에 되고 또 이런 용도로 쓰여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루이스 칸은 그런 것들은 다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넘어서 어떤 폐허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공간도 사실 폐허예요. 뭐 약간은 역설적으로 지금 사태 때문에 더 폐허가 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왜 폐허이고 탈주의 공간일 수밖에 없냐면 저는 이 테이크아웃 드로잉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싸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거를 건축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제가 뭐 한 2년 전에 서울 공간의 기억, 기억의 공간이라는 책을 냈고 사실 출판사에서 제 기억의 공간들을 이렇게 저술을 할 때 꼭 넣었으면 하는 게 이태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의 1년 내내 고민을 하다가 이태원에 대한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태원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도 제가 만들어낼 수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20개 꼭지를 보면 각각의 공간들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이태원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 이태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탈주의 속성이라는 거죠. 뭔가를 규정되지 않고 그런 힘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제 트위터에 어떻게 뭐 얘기를 했냐면 정말 그 테이크아웃 드로잉이 없어지는 것은 어떤 이태원의 영혼이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영혼은 어떤 초현실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영혼은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저 너머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로 저는 종종 사용하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